삶 뒤에는 가난과 멸시를 대물림 받았던 자녀들의 애환이 있다. 이미 전사 처리된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그들. 남으로 내려와 더 모진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봉남 사무국장에게 듣는다. 이봉남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54살로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탈북하신 건 언제입니까? 탈북하신 한 거는 94년도 5월달에 1차 탈북을 했고요. 탈북하다가 그 탈북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갖고 다시 북송됐다가 그해 11월달에 다시 탈북을 시도해서 성공해서 중국에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5월에 탈북하실 때는 국군 포로였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함께 탈북했댔습니다. 하셨다가 다시 북송된 건데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님은 그해 우리가 탈북을 시도할 때 당시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한참 어려움이 겹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중국 분들이 한국을 많이 미루고 간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버님 보고 제가 말했죠. 아버지, 이걸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넘어가는 이런 미루고 가는 이런 루트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아봤는데,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한번 고향으로 우리 가는 길 한번 선택 안 해보겠나?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시던 게, 야, 가자.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떻고 내 고향을 가다 죽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 내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선뜻 그렇게 나설 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용기를 갖고 그냥 해본 말씀이었군요. 난 해보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1차 탈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는데 도망가기 서서 다 넘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이 순호흡이 완전 항소가 막 숨쉬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친 호흡을 내쉬고.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국정정비대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내 앞에서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자식이 눈앞에서 아버지 맞는 건 처음 봤어요. 나는 정말 그거는 지금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 군화라는 거는 군화 그 끝은 완전 돌덩어리요, 그게. 그걸 아버지 배를 걷어와 차는데 그 아버지가 아우성 소리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또 심사 딱 나가보니까 난 처음에 그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얼굴이 어찌 보았는지 아버지 모색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제가 아버지를 본 마감이에요. 마지막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봉남 선생님은 국군 포로로 붙잡혔던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네. 북한에서 어디서 사셨습니까? 저는 함경북도 해령군 학포탄강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고. 국군 포로 가족들의 북한 탈출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삶은 탄광일 하는 걸로 그냥 계속 지내는 겁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국군 포로는 아예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 말씀한 거 별건 어려서 듣고 못 자랐거든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는 학포탄강 최막장, 오소굴 같은데 허리 넘어피는 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군포를 딱 걷어낸 겁니다. 그러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한 42년을 일했죠. 아버지는 42년이라고 그때 졸업하니까 저도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저도 국군포로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무조건으로 아버지가 일하는 막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이 죄인이 새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운동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른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사람이 사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내가 거기서 탄광일을 아버지 따라서 22년을 했어요, 제가. 22년 했는데 그 22년 동안은 이 하늘에 해를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저 북한은 고산지대라 아침에 해가 아침 9시에 떠요, 이게. 9시에 떴다가 저녁에 4시에 떠요. 근데 제가 아침에 7시에 우리가 나와요. 나왔다가 저녁 7시에 집에 들어가요. 이거 1년 365일을 해를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상. 여기 이 세상에 이 식물, 동물도 다 해를 보고 사는데
우리만은 네. 아버지가 40몇 년, 내가 23년을 그걸 해를 못 보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말 그 북한에서는 그 군포로하고 군포로 이제 생활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생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나요? 말씀하긴 했는데 그게 지금 북한은 그 국군 포로들 두 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위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국군 포로들 벌써 2명 이상 모이면 그 보위부 감시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2명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떨 때는 그 술을 마시고 그 방에서 둘이 아버지 친구분들이 둘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그때는 아버지 국군포로 맞습니까? 난 국군포로 아니다. 국군포로 아니다. 그게 아버지 고향이 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가면 부인하는 거요. 네. 난 국군포로 아니다. 지네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인데 원망하니까 그런데 마감이 저하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버지 고향은 지금은 보니까 고향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경기도 이천군 장어원읍 대설이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 고모 이름, 삼촌 이름 다 대주고, 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살아왔던 역사를 그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거 하포탄을까지 왔다. 그걸 탈북하기 한 2년 전에 저한테 말했었어요. 장남에게. 네. 근데 그 탄광에는 그 아버님 말고도 다른 국군 포로들도 꽤 있었겠네요, 그러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게 어느 정도만? 많다는 몇십 게 명입니까? 몇백 명입니까? 몇백 명이 됐어요. 몇백 명이 됐는데 그런데 왜 몇백 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한개 학급이 48명이었어요. 48명인데 한 학년이 한 학급이 48명인데 48명 중에 한 30명 이상이 국군포로 자식이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서 국군포로 모치를 해서 그 탄광을 개발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학포 탄광이라는 게 큰 탄광이에요, 저게. 네. 거기 본체가 국군포로예요. 이 아버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그 어머님과 그 남은 형제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집에 남은 게 남동생들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여동생 둘이 이렇게 5 식구가 집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 한국에 입국해서 한 2007년도인가 그때 그 우리 고향에 같이 살던 그 친구분이 이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나 내 형제들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간 다음에 며칠은 얼굴 이렇게 엄마랑 길 다니는 거 봤는데 그 후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엄마하고 너 동생들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봤대요. 네. 찾아가 봤는데 그 엄마하고 우리 남동생하고 우리가 그 남동생 우리 제일 막내 동생은 엄마하고 둘이 목을 이렇게 꿇어 안고 죽었더래요. 그리고 우리 그 셋째 동생은 그 우리 그 마룻바닥 있어요. 그 방하고 정체 그 마룻바닥에 거기나 쓰러져 있어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친구들이 해서 그 대강 해갖고 간들도 없이 그저 이런 그 엄마가 평상시 쓰던 그 이불에다 말아갖고 내다 그 장례 삼아 그 땅을 파고 묻었대요.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오늘날에 와서 지금 제가 죄를 많이 짓죠. 제가 우선 아버지를 모시고 오다가 아버지를 잃어먹고 그리고 제가 이 한국 땅에 오면 정말 한국에 오면 저는 기대가 많았어요. 정말 한국에 오면 그 국군포로 자식이라고 해서 정말 이 한국이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대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감이 왔는데 한국 땅에 오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길 나섰나? 막 어떨 때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 아버지 잃고 내 엄마를 잃고 내 형제를 잃고 이 땅에 온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생각하면 정말 힘들 때가 많지요. 남한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길래 그렇게 섭섭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북한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나, 그 다음에 이 6.25 전쟁에 전사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북한 군인들, 정말 엄청 잘 해줘요. 그 집은 대대손손 정말, 전투영웅, 정말 전사자, 이런 대우를 해서 그 가문은 영원히 대대손손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정치를 북한에서는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지로만한 생각도 하고 왔어요. 한국에 가면 나도 분명 우리 아버지도 6.25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그렇죠. 정신을 바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또 아버지 그걸 해서 북한에서 20, 30년 노역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나를 진정을 받아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 갖고 왔는데 아야 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 자체가 국군포로를 모르고 국군포로 이세는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제도 다니고 어느 민간단체도 다니며 많이 호소도 해봤어요. 우리도 국군포로다. 국군포로 이세다. 그리고 우리 국군포로가 있었고 6.25 전쟁 전사자가 있으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있지 않냐. 좀 알아봐 달라.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아야 예민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예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슬픈 게 그거예요. 그래서 때 없이 시간이 있을 때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울 때도 많습니다. 특별법을 어떤 형태로 해주면은 가장 도움이 됩니까? 그 특별법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지금 이전에 사라운 국군포로 법 있잖아요. 예. 그게 국군포로 소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예. 그게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어요, 예. 지금. 예. 그 법이 자체가 처음부터 마감까지 우리 국군포로 이세가 오기 전에 살아온 국군포로들이 해당한 국군포로 소환 및 대우에 관한 법이지 우리 법과는 그러니까 아예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전사 처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아예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전사한 게 아니라 북한에 남아서 지금 납북포로로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미국 정부는 한 명의 포로라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무릅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 정부에 대해서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까? 어째 북한에다 대고 국군포로를 달라. 이 말 한마디도 어째 못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한 나라고 당당한 나라라고 자부심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민군 포로 64명은 돌려보내면 왜 자기 군인들은 단 한 명도 가서 북한 쪽에 대고 당신이 우리 포로를 보내줬으니까 당신에도 우리 포로 달라. 이 말을 왜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지 난 이게 정말로 답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 뒤에는 가난과 멸시를 대물림 받았던 자녀들의 애환이 있다. 이미 전사 처리된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그들. 남으로 내려와 더 모진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봉남 사무국장에게 듣는다. 이봉남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54살로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탈북하신 건 언제입니까? 한 거는 94년도 5월달에 1차 탈북을 했고요. 탈북하다가 탈북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본 마감이에요. 마지막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봉남 선생님은 국군 포로로 붙잡혔던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네. 북한에서 어디서 사셨습니까? 저는 함경북도 해령군 학포탄강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고 국군포로 가족들의 북한 탈출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삶은 탄광일 하는 걸로 그냥 계속 지내는 겁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국군포로는 아예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 말씀한 거 100번 어려서 듣고 못 자랐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넘어가는 이런 미국 가는 이런 루트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아봤는데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한번 고향으로 우리 가는 길 한번 선택 안 해보겠나?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시던 게 야, 가자.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떻고 내 고향을 가다 죽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결심 내리니까 저는 그때 정말 그 충격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선뜻 그렇게 나설 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용기를 갖고 그냥 해본 말씀이었군요. 난 해보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1차 탈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는데 도망가기 서서 다 넘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이 순호흡이 완전 그 황소가 막 숨쉬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친 호흡을 내쉬고.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국정정비대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내 앞에서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자식이 눈앞에서 아버지 맞는 건 처음 봤어요. 나는 정말 그거는 지금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 군화라는 거는 군화 그 끝은 완전 돌덩어리요. 그걸 아버지 배를 걷어와 차는데 그 아버지가 아우성 소리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또 심사 딱 나가보니까 난 처음에 그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얼굴이 어찌 보았는지 아버지 모색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실패해갖고 다시 북송됐다가 그해 11월 달에 다시 탈북을 시도해서 성공해서 중국에 돌아왔었어요. 처음 5월에 탈북하실 때는 국군 포로였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함께 탈북했댔습니다. 하셨다가 다시 북송된 건데 네.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님은 그해 우리가 탈북을 시도할 때 당시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한참 어려움이 접촉 때였어요. 근데 제가 중국 분들이 한국을 많이 미루고 간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버님 보고 제가 말했죠. 아버지, 이걸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